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드디어 서울시장으로 다시 재취임했습니다. 네, 일단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요. 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급박하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만 알면 돈이 보인다. 정말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한테 왔다는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가 뭔가 재테크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봐야 된다. 일단 큰 그림이 우선이겠죠.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 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끌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큰 그림부터 봐야 된다. 그 큰 그림이 뭘까요? 바로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2040 도시 기본 계획.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재테크에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큰 그림이 뭔가요? 도시 기본 계획은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은 2040 도시 기본 계획이죠. 2020년도부터 40년도까지 20년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의 커다란 틀이라는 것이죠. 자, 보행 일상권 도입 첫 번째입니다.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존에는 주거 위주의 공간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도보 30분 안에서 주거, 일자리, 그리고 뭐 문화공간, 여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생활권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거, 일자리, 상권, 문화공간 모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역세권. 즉 앞으로 우리 어떤 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들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역세권 중심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역세권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거 예전부터 정말 한 20년 동안 지금 내내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은 물을 너무 좋아하는 시장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부터 이 한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자, 이번에 힘이 상당히 실리게 됐습니다. 서울 전역 61개 하천, 이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도시 공간을 재편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소하천 지류라고 해서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 활동, 수변 친화 생활 공간 조성. 이게 조그만 하천들, 그 주변에도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 공연장 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집값은 올라가겠죠. 예. 자, 4대 지천, 탄천,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다들 아시죠? 명소 조성 및 배후 주거지와 접근성 높여서 수변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보다는 조금 소하천 지류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높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강. 너무도 오세훈 시장이 좋아하는 한강입니다. 업무 상업 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한강변. 이 한강변, 강변이 앞으로 크게 뭔가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강변, 한강변이나 그 다음에 4대 지천이나 이 소하천 이런 쪽들의 집값이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든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는 여기가 가장 중심이고요. 이 한강, 그 다음에 이 4대 지천, 그리고 소하천 이런 순서대로죠. 여기가 가장 가치가 크고 4대 지천, 소하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변 쪽으로 뭔가 옮겨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변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한다고 하니까 그럼 강 쪽에 한강이 제일 가치가 크니까 강 쪽에 붙어야지 알아보니까 이거 다 한강에 있는 거네요. 여의도, 이천, 동부이천동, 한남동, 옥수동, 서부이천동도 마찬가지고요. 반포, 압구정, 성수동 여기는 이미 가격이 올라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여기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 하고는 싶지만 너무 비싸. 이렇게 비싼 데를 들어갈 여력이 되는 분들은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이 아니고 뭔가 갈 수 있는 지역, 앞으로 뭔가 이런 지역들 같이 될 지역을 우리는 먼저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한강변, 이 대표적인 한강변에 비싼 동네잖아요. 비싼 동네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양동이잖아요. 그렇죠? 강남 접근성도 뛰어나면서 자양동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 향후 압구정 및 여의도 잠실 동서울터미널. 이 동서울터미널 어디에 있어요? 동서울터미널 구이동에 있잖아요. 구이자양. 예, 동서울터미널. 인근 등 한강 주변 인프라 및 정비 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강변에 주택의 가치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건 뭐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한강변의 가치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얘기를 해왔죠. 선진국들은 한강에 이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이 주택들, 단독주택이든지 이런 고급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이 얘기는 한 30년 전부터 계속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로소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본격화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40 계획에서 2020 계획부터 2030 계획, 2040 계획 이렇게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3도심은 서울 도심이죠. 그리고 강남, 영등포에 이제 여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4+1축을 조성하겠다.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도심 재탄생. 그래서 요 4축 광화문 시청, 인사동, 명동, 세운지구, DDP 이 4축에다가 가로로 인사동, 명동, 세운지구, DDP 이렇게 쭉 글로벌 상업축이라고 해가지고 이 축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3도심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3도심 너무 좋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3도심 중에 서울도심 이게 한양도성이라고 하는데요. 한양도성 여기는 개발이 아니고 보존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여태까지 그쪽은 투자를 하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울 도심 이런 데는 전부 보존 중심으로 갔다면 앞으로는 개발 중심으로 방향을 대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서울의 이 중심 지역들은 이 고도 제한도 있고 해서 이 층고를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그것도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변화가 크겠죠? 자, 그리고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딱 획일된 그런 4대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에 관련된 업종만 들어가라. 상업지역은 주거 용도 들어오면 안 돼. 상업에 관한 용도만 들어와. 그래서 용적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놨죠. 층고나.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놨던 거를 이제는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전면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경직돼 왔다는 거죠. 우리 도시가. 그래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명칭으로 앞으로 주거 업무, 상업 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넣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지역에다가 주거지역 따로, 상업지역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지역에 넣는다는 거죠. 우리가 판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판교가 좋은 장점이 뭐예요? 판교는 일자리도 커다랗게 있지만 주변에 주거, 상업, 이런 업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공존하는 한마디로 복합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계획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봤어. 하지만 큰 그림은 어떻게 해요? 중장기 계획이에요. 아, 방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쪽으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작은 그림이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기 계획이죠, 이거는. 왜? 과거 정부, 지난 정부에서는 무조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폈어요. 사지도, 팔지도, 차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고 있지도 말래. 그냥 무조건 1주택만 가지고 있으래.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규제일변도 오로지 규제, 다주택자 투기꾼 이런 걸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규제를 해왔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게 또 바뀌어요. 규제 완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계속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3년 이상을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게 투기꾼들이 많이 설쳐서 오르는 게 아니고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지. 근데 어떤 용도로? 공공이 서울시, 그러니까 즉 SH공사나 LH공사에서 주도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규제를 일단 완화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 이거는 아주 확실한 하나의 팩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겼죠. 왜 그러냐면은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뭐 재건축, 지금 가장 그 화두가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건축을 안전진단을 완화시켜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그 여파가 상당히 지금 현 정부, 새 정부에 안 좋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재건축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류하면서 1년 후에 내년에 안전진단 완화도 내년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시기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터닝 포인트다. 지방선거가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지지를 얻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좀 시기가 좀 빨라질 수가 있고요. 좀 늦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런 얘기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재건축은 일단 시기 조절을 하니까 그렇다고 새롭게 집을 지어서 공급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근데 집은 부족해. 가격은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재개발밖에 없다. 재건축은 일단 시간이 필요하니까 재개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재개발의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또 하나는요. 기존에 있는 주택들, 기존에 다주택자리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갖다가 좀 팔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양도세 중과도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했죠.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은 조금 시기 조절을 하고 있고 재개발의 총력전을 펼친데 도심에 집을 공급할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건 팩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다 빈 땅이 없어. 서울은.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80% 이상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물건이 안 나오면은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지금 조금 시기 조절을 하고 있으니 재개발에 몽땅 지금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재개발 투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지지난해부터 계속 얘기 드렸죠. 재개발이 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민간 재개발과 공공이 하는 재개발이 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이 하는 거, 공공이 하는 재건축. 그래서 민간 재개발은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SHLH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소유권을 다 넘겨주고 하는 공공주도 재개발, 이게 두 개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 공공으로 가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신속통합으로 가는 데도 있고 지금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흐름은 공공으로 가는 게 맞느냐 민간으로 가는 게 맞느냐인데, 흐름은 지금 민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으로 가던 것이 지금 다 민간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마 공공으로 이사대책에서 나왔죠. 공공 주도 재개발 이런 것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폐지가 되지 않을까. 결국 폐지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민간 개발로 방향 전환이 아주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단 서울시장이 4년을 더하면 힘을 엄청나게 얻거든요. 자, 그러면은 신속통합기획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공통점, 두 개의 공통점, 모아타운 공통점 뭐예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때 5년이 걸렸다. 평균. 그러면 6년 걸릴 수도 있고 7년 걸릴 수도 있고 4년 만에 끝내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평균 5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2년으로 땡기겠다는 거예요. 2년으로. 그럼 얼마나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위험 요소가 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서울시가 매년 25개씩 지정하겠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매년 25개씩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곳이나 지금 뭔가 신청을 했다 떨어진 데들은 어떻게 돼요? 떨어졌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이미 가격이 그전보다 2배 이상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뭔가 지정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선점을 해야 되는 거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노려야 되는 거지. 진행이 돼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 그러면은 뭐 현금 청산 문제, 권리산정 기준일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면서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진행 안 되고 앞으로 진행이 될 만한 곳을 우리는 어떻게든 찾아서 들어가는 게 지금 상당히 우리한테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모아타운이 뭐냐? 이게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모아타운. 소규모 정비 사업에는 뭐 모아타운도 있고 모아주택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게 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뭐 5개 구역, 뭐 4개 구역, 5개 구역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크게 개발을 하는 게 모아타운입니다. 자, 그래서 모아타운은 주택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3,300평 이하로 이제 개발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장점이 사업 기간이 4, 5년이랍니다. 나중에 지어지는 데까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일반 재개발보다 거의 절반 이상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층수 규제가 있었어. 층수 규제. 15층까지만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 아파트들은 뭐 35층까지 지는데 지금 이제 50층까지 한강변에 질 수도 있지만 35층까지 지는데 15층까지 지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가격이 좀 달라지잖아요. 35층짜리하고 15층짜리하고. 그런데 15층 층수 제한을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15층 층수 제한. 그래가지고 오세훈의 모아타운 1호가 강북구 본동의 아파트인데요. 이게 5개 구역으로 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걸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지금 해가지고 35층까지 지금 짓는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되면요. 일반 재개발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뭐 지하주차장도 지원을 해주고 만드는데 용적률도 높여주고 종상향도 시켜주고 오히려 더 혜택이 더 크다는 거예요. 모아타운이 지금 일반 재개발보다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타운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아타운에. 자, 일반 재개발보다 혜택이 많아서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하려는 데가 지금 재개발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번의 기회를 누가 잡을 것인가? 저는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무수하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드렸지만 정말 그 와서 저랑 많이 상담했던 분 중에 소수만 이런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전 똑같이 또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지정될 곳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동의서만 거두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 이런 모아타운 가격 뛰어버리잖아요. 동의서만 거두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모아타운을 진행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외곽이고 뭐고 중심이고 다 진행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중심 지역으로 가야 돼. 중심 지역은 땅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땅값이 비싼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도 높게 분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능하다면 똑같은 모아타운을 하더라도 중심 지역 쪽으로 들어가야지 외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자양동의 사례를 잊지 마세요. 지난해 8월, 9월 달에 저희가 그 자양동 빌라, 신축 빌라를 많이 투자를 시켰는데 그때 정말 무선 많은 분들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해서 투자를 시켰습니다. 그때 했던 분들은 지금 완전 더블 이상 올랐어요. 하지만 그때 상담을 했는데도 망설이도 못한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든지 잡아야 된다고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도 놓치면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양사동 아시죠? 예, 자양사동. 지금은 넘사벽이 됐습니다. 이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작년까지 정말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신 분들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조로의 기회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